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이든의 중국 사냥 시작됐다입니다. 자,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정으로 앞으로 미국에서 많은 부분이 변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부터 이민정책, 경제정책, 외교정책, 환경 부분에 의료복지 부분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가 같은 의견을 냈던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둘 다 중국 부상을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요. 중국 5G 기술 견제 및 동맹과 공조도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 동맹과의 공조를 좀 더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에 대한 대응 방식이 많이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카드를 활용한 무역 불균형 해소에 나섰던 부분인데, 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동맹국과의 공동 규제에 나서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 선언을 했어요. 자, 2018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미중 무역 전쟁,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가 됐습니다.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가 이어졌다는 부분인데, 특히 이 둘의 싸움 중에서 중국 의존도가 큰 국가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대만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이 미중 무역 전쟁 결국에는 저금리의 장기화를 불렀다. 어설픈 이제 경제 위기가 저금리를 부른다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이 미중 무역 분쟁 주요 일지를 보면요. 2018년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중국에서 꼭 보복을 하면서 같은 규모로 맞불을 놓다가 결국에는 수익 규모가 훨씬 큰 미국에서 점점 관세 규모를 크게 키워나가니까 중국에서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이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블랙스완이 등장했을 때 미국 이제 금융시장에선 큰 충격을 받아서 각종 자산의 매도 열풍이 불게 되는데요. 중국이 그것을 막다 보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중국이 항복을 하면서 2018년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양쪽에서 잘 합의를 진행하면서 무역협정을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중국에서 반기를 들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한 6개월 넘게 진행했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 나는 이 합의를 못 받아들이겠다. 처음부터 다시 합의하자.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오니까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까지 지정하면서 강경한 태도로 나갔지만 중국은 과거처럼 저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양쪽에서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2019년 말에 1단계 무역 합의안이 승인이 나게 됩니다. 자, 지금도요, 이 1단계 무역 합의 이후에도 3,62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액에 대해서 7.5에서 25%의 관세를 부과 중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자, 그런데 1단계 합의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 적자를 시비를 걸고 시작을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 뜯어고치는 방안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 그럼 그 기업이 저가 공세로 세계시장을 장악하는 부분,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나 금융시장에 강력한 장벽이 있는 부분, 해외 기업의 진출을 막았다는 부분, 중국 금융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에 진출을 못하는 부분 불합리하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뜯어고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후퇴한 1단계 무역합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서 보면요, 농산물 수입을 포함한 중국산 제품 수입 확대 방안이 대거 포함이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중국을 바꾸는 내용은 생각보다 덜 들어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판벨트 지역에 이제 수출 물량을 늘려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고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전에 중국을 계속 때렸던 부분이 결국엔 이런 식으로 농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한 카드밖에 되지 않았나, 이런 회의론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1단계 합의 이후에 농산물 수출에 신경을 쓰면서 직접적인 규제는 가하지 못하고요, 중국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은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6월 29일 날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에게 대선하게 승리하도록 도와줄 것을 간청하며 미국산 농산물을 사달라고 졸랐대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단계 합의 이후에 농산물 수입이 줄어들까봐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가볍게 잼만 계속 날리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속적인 중국 때리기도요, 결국 미국 경제의 위협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연히 중국 경제 성장률은 둔화가 됐고요. 뭐 둔화돼도 그렇게 많이 급격하게 둔화되지는 않았어요. 세계 최강 국가가 때린 것 치고는 잘 버텼어요. 1년 넘게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6% 성장률 지켜냈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경제가 잘 나갔어요. 2018년에. 왜냐하면 4차 산업도 미국 기업들이 선도를 하면서 계속 성장을 이끌어냈고, 여기에 세일 오일까지 펑펑 쏟아내면서 수출이 잘 되니까 미국 경제가 좋을 수밖에 없죠. 고용도 완전 고용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호재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상 조짐이 빠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이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투자를 줄여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성장률 둔화에도 반영이 됐다는 부분, 여기서 더 강하게 때려버리면 결국에는 미국 경제도 흔들릴 가능성이, 그리고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바뀐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중국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부분도 결국엔 중국이 버텼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이 그렇게 1년 넘게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버텼을까? 일단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출 비중이 높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중국 경제에서 수출 비중이 18%밖에 안 되고, 아무리 이제 1위 흑자국이 미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큰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부분. 두 번째, 폐쇄적인 금융시장 때문에, 자, 이것이 한번 위기가 발생하게 돼서 자본 이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중국 자본에 대해서 외국인 유입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요. 또한 이런 식으로 중국 경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각종 자산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수요도 강력하게 통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블랙스완이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럼 중국 금융 경제는 굉장히 안정된 상황에서 지속이 되고 있었고, 계속 때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 야, 계속 때려봐라, 누가 죽나 보자. 중국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인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넘게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얻어낸 것은요, 미국산 농산물, 공산품 수입 확대 약속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그리고 중국 금융시장의 점진적인 개방, 이게 이제 점진적인 개방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된 부분도 바꾸려고는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것을 법규를 강화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중국에서는 자체적으로 뭐 행정 지도 등으로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런 농산물이나 공산품 수입 확대는 약속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잘 안 지켜졌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한국 경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을 이제 지어야 되는 중국의 기업 보조금 관행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됐다는 부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참 아쉬워요. 자, 그럼 바이든은 어떨까요? 자, 바이든이 대선 전에 발표했던 부분을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중국과 같은 국가에 대한 전 세계의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100만 개 제조업 일자리를 중국으로부터 되찾아오겠다. 이게 7월 제조업 육성 계획에서 밝힌 내용이고요. 같은 기간에 민주당의 정강 정책 보고에서 중국의 부당한 환율 조작과 불공정한 보조금, 무역 관행, 국유 기업 남용 행위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 여기에 인권 문제까지 이제 태클을 걸고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서는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더 바랬어요. 왜냐? 그 사람은 예측이 가능하니까.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겠다. 게다가 미국만 때린 게 아니라 정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이 같이 때릴 가능성 때문에 더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중국과 관계가 악화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죠. 인도는 지금 계속해서 중국의 기업들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호주도 중국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중국의 이제 특유의 그 속 좁은 표면이 이제 호주의 보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EU와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인권 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EU와 계속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얘네들과 연대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왜냐? 얘네들하고도 대립각을 많이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고립주의를 선택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다르죠. 공동으로 연대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신의 전통적인 동맹국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또 중국 의존도가 낮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쳐나갈까? 자,
지금 굉장히 이제 골치가 아파지고 있고 기업들도 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많이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미국이 먼저 시인권 등을 이유로 강한 제재 후에 동맹국 참여를 요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홍콩 보안법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도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고 나서 규제하는 신용을 냈어요. 홍콩의 지위를 이제 좀 박탈을 하고 관리를 이제 좀 제재하는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것을 빌미로 강한 규제가 여러 차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홍콩 보안법 뿐만 아니라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까지도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왜 이런 식으로 강한 규제가 초창기에 여러 차례 나올 가능성이 있냐? 지금 동맹과 같이 공격을 이제 공동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동맹국이 미국이 가자면 따라올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중국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일본의 이제 주요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하죠. 그런데 미국이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에서 같이 가자면 같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의견이 많이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자, 그 부분을 하나로 합칠 때 왜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게 이만한 게 없거든요. 좀 강하게 때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나올 시나리오 두 번째는요, 중국의 위안화를 절상시킨다는 부분입니다. 1985년에 미국의 국절 무역 수지를 보면은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 비중이 37.2%예요. 독일이 9.1%를 차지하니까 이제 주요 국가 5개 국가의 재무장관을 불러서 프라자 합의를 체결했거든요. 그 이후에 엔화 가치와 마르크 가치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계 수출 시장에서 이 두 개 국가의 제품들이 도태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 빠지게 됩니다. 자, 지금 미국의 무역 구조를 보면요. 와, 중국을 안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이든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 전 세계가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럼 어떤 식으로 낮출 거냐? 각 국가마다 달려가서 이제 규제하라고 압박을 놓을 거냐? 그거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바로 위안화를 절상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것처럼 쉬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시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진행할 방법은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세 번째는요, 중국의 신경을 건드릴 정도만 가벼운 잼만 날리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뚜렷한 회복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3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각 주에서 봉쇄를 점점 강화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대놓고 중국을 떼는 게 당연히 중국만 맞아 죽는 부분이냐? 전 세계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게 쉽지 않다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제재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트럼프 대통령처럼 강한 규제를 강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립 서비스 수준의 이제 중국을 신경만 자극하는 수준에서 나서지 않을까? 그리고 일부 기업 규제 중심으로만 규제를 지속하는 정도, 그냥 트럼프 대통령에서 해왔던 것을 이어나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에 대한 공격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시나리오가 되든 일단 빠른 회복세를 보인 중국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바이든이 진짜 중국을 잡을지 아니면 잡는 신용만 낼지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